오늘은 이기는 자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죠. 동독여대 사태와 계엄 사태를 바라보면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지도자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독여대 재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면서 농성을 5차째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시위 가운데 폭력성을 두고 네티즌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동정대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문제의 발단은 학교 측이 재정적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대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시키고 한 것으로부터 발단이 되어 이런 사태가 난 것입니다. 여자가 주로 되어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야, 통장실 검거해, 그리고 총상 밧줄을 묶어, 그리고 창밖 집기 던져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학생들은 거기에 반대하고 얘기를 했죠. 학생이 교수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꼰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교수들은 무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 여기 왜 들어가? 당신 뭔데? 너희들이 뭔데 못 들어가? 그랬더니 뭐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를 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학교가 완전히 락가칠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소멸과 개방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묻고 싶어요. 남녀공학에 추진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학교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너희 학생들이 다 나가고 나면 4년 지나면 나가잖아. 졸업하잖아. 그럼 학교는 운영을 해야 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및 남녀공학들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단 측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주장은 무엇이냐? 여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의 성별 임금 차이가 너무 많아. OECD 36개 중에서 1위야. 지난해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의하면 젠더 격차 지수는 전체 146개 중에서 하위권 105위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거였지만, 폭력 시위로 그 주장이 악화돼 버리지 않았나 되짚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 재무성계, 공동 건조물 침입, 공동 퇴거 불응, 업무 방해로 26명을 갖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요. 2명은 성명미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출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시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출석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에 있어서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종여대 출신 걸론대하는 것은 취업차별에 고소당하기까지 총학생이 끝까지 싸울 것.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놓고 직원 채용 시 동종여대 출신을 걸러내고 싶다고 올리기도 했다.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동종여대 출신 걸러내는 것은 채용 절차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특정 대학만 채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차별로 보기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사랑한다는 자영업체 커뮤니티에 20대에는 쓰지 말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일은 못하고 노동법에만 빠삭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실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권리만 찾는다고 다루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비판에 이 글을 동조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반면 우리 애들은 잘한다. 아이들은 사장이 하기에 나름 아니냐? 라고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20대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비난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들은 코로나 세대로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생활을 하지 않은 인터넷 세대입니다. 인터넷으로 학교 생활을 대신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지 않냐. 결국은 머리만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며 법률가인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권위 없는 책임 없고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 또한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종여대 사건을 보면 본인들이 한 행동의 모든 원인은 학교 측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은 정당하며 책임질 필요가 없고 형사처벌이나 배상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자신의 꿈을 펼쳐야 하는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울타리에 갇혀갖고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그만 길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사성장군이자 흑인 최초의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종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더가 불평하고 비난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듯이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동덕여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회 측은 모든 원인은 학교 측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하며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몇 년 지나면 학교에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학교에 나가서 자기 꿈을 펼쳐야 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온실에 갇힌 것처럼 대학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누군가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막연한 생각,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면 사회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까요? 영안교회 담임 목사인 양병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불행이 더 빨리 다가올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방향이 잘못하면 불행이 더 빨리 온다는 거 정말 공감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밭을 갈 때 소 엉덩이를 보고 밭을 갈면 삐뚤빼뚤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보고 이 소를 몰면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양병희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정직성, 인격, 책임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사람 중에서 전과 몇 범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음주운전도 하고 아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격이 있어야 된답니다. 지정의의 균형을 갖춘 인격, 우리가 보면 인성을 얘기하죠.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그 인격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네로나 히틀러, 김정은, 그 다음에 푸틴, 시진핑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책임감, 언제부턴가 국정 문제에 발생하면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상대편에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동정여도 마찬가지 책임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폭력 대태가 일어난 거고 결국은 그렇게 파국으로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레마을의 김진호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한테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또한 자신의 정신, 신념, 계획을 상대에게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역사를 변화시키고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성, 용기, 절제에 있어서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판단력과 실천력을 모두 갖춘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판단력이 똑바른 사람은 또 실천력이 모자라고 실천력이 추출한 사람은 또 판단력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정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또한 에스겔서 18장 21절을 보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요 키와 용모 그런 걸 보고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판단하지만 여호와는 뭐예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보면 책임가에서 얘기하고 나오는데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속사함을 능력으로 강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지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 우리가 영혼 육에서
혼으로 하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23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은 지식을 더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에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혼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열정에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사야 30장 21절을 보면 일괄성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치우치지 말고 일관성있게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개혁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실천형에서 얘기하는데 너희 믿음이 있고 나의 행함이 있으니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지도자, 대통령들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CEO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때 그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들, 헬퍼 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과연 G8 정상 중 금융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보인 정상을 한 주제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보인 정상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43.3%가 나온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메르켈 총리를,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뽑았습니다. 두 번째 나온 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리오 몬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태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 국민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자신부터 월급을 받지 않은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인 몬티가 뽑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앙겔라 메르켈은 총리는 어떤 얘기했냐면 그 자기가 한 것, 조율의 리더십, 그러니까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 버락 오바마는 그 솔직함과 감수에 고사하는 어떤 그 설득의 리더십을 보였던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국의 캐머런 총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덕목에 대해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질이죠, 자질.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자질은, 덕목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신뢰였습니다. 신뢰. 두 번째가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고요. 여자들은 23.2%가 소통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여자들이, 버락 오바마는 남자들이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 소통. 신뢰,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단력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배려, 열정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신뢰와 소통입니다. 그 다음에 결단력. 자, 그렇다면 이번 비상계엄으로 탄핵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저는 신뢰가 깨진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소통의 부재도 한몫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에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게 건설노조 이런 것들에서 얘기하고 있었죠. 어떤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우려개혁에 비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통이 부재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비상계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은 뉴스 드라마 한창이었던 10시 25분에 선포가 됐습니다. 해제는 그 다음날 새벽 4시 30분, 6시간 만에 푼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남들 다 자는 시간, 새벽녘에 하지 않고 왜 드라마 방영 시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왜 했을까요? 조지 워싱턴 대 에링턴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총선 참패로 인해서 네임덕 현상이 빨리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당 주도로 제출된 법안들이 예산안들도 뭐 전부 다 삭감되고 없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거부권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지 않으면 감사원장을 탄핵시키겠다, 행정부의 인사들을 탄핵시키겠다라고 겁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위기에 몰려서 그렇게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이든 나라든 리더십은 실패할 경우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은요, 간단히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실력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금 신뢰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국회 출동한 계엄군 실탄 지급이 없었다. 이상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투입된 이 계엄군들은 본회의 출석하는 국회의원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보다 먼저 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선거관리위원회예요. 거기 가서 3시간 반 넘게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부정선거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을 한 그 정동선 목사께서 얘기하신 거 보면 정말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정동선 목사님의 그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비행사이자 작가인 에밀리아 에어하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해내는 것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일을 해내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죠.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베라고. 윤 대통령의 가장 그 심중은 뭐였을까? 계엄을 갖다가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2월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계엄사태 때로도 이 장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성들은 눈물 흘리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국방장관이 한 것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당당하지 못할까? 충정은 어디 갔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은 실패하든 성공하든 비겁하게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나라,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맞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항공작전사령관 출신인 강선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여된 임무는 반드시 완수되어야 된다. 군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상을 엄중히 여기고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왜 다들 책임이 하냐고 이 군인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여성 사업가 중 한 사람인 메리케이 코스메틱의 메리케이 애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시작된 때부터 관여한 일을 끝까지 지지하게 되는데 상사가 아무리 논리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직원은 단 한 명도 그것을 조언으로 듣지 않고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부터 관여하는 것이 그 사람들 갖다 끝까지 지지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기를 했는데 보지만 알고 있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지시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부결이 됐죠.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요. 정격수 3분의 2에 미달하지 못해갖고 자동 폐기됐는데 탄핵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 퇴장했지만 안철수, 김혜지, 김상호 의원만 출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론으로 정했다면 그 지키는 것이 공동체 일원의 임무가 아닌가. 그것도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탄핵은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14일날 임시국회 열어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14일날 결국 탄핵이 됐죠. 그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리겠죠. 그 동안에는 한덕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계엄을 틈타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김준영, 이 사람이 김준영 의원인데요.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윤 정부 사람들과 상종을 못하겠다 본국에 보고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난 그렇게 한 얘기인 적이 없다 라고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준영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집권한다면 에이펙 정상회의 주요국이 보이콧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얘기하니까 각국에서 대사관들은 성명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중요 직책을 맡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짜뉴스를 하느냐,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튜버 김호준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3일 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내 대사관을 갖고 있는 우방구에서 이런 제보를 했다,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곧바로 대사관은 부인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가짜뉴스를 당했는데 또 당하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우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할까요? 가짜뉴스를 왜 이럴까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순진해서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참 저는 울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동맹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해리스 전 미 대사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6개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쳤다. 이거는 동북아의 고립을 자초하기 위한 전쟁 위기를 촉박시켰다는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미국 싱크탱크 국제연구소의 빅트 차라는 사람이 전직 트럼프 참모들을 갖다 좀 만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첫 100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그때 말할 사람 이런 파트너가 없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위상이 퇴보할 것이다. 경제나 안보, 모든 것이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달에 1450원까지 올라갔죠. 아마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 시 사일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새로 정권을 잡을 경우 한미일 협력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새 정부가 북미 관계 중재자 역할을 시도할 것인데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찬양하고 중국을 찬양하고 러시아를 찬양한다면 결국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런 얘기가 나왔더니 한국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로 북중로 대응 등 외교 정책을 포함시켰다가 이 부분을 2차 탄핵 소추안에선 빼버렸다는 얘기죠. 만약 미국 정부가 추진한 한미일 협력에 훼손되고 동맹의 마찰을 빚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화해 제스처를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스콧 상원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미국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중국 간첩 사건에 언급한 것에 대해서 중국은 비열한 나라며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에 대해서 셰시하는 그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한번 규칙가 주목됩니다. 신임 FBI 국장 캐시 파렐은요,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이나 나라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응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징하겠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 건지 한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식을 바라보는데 성경에서 리더십을 탄다면 유아적전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응답이 73.6%로 나왔습니다.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얘기죠.
전 이 설문조사에 허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100%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설문 전화를 갖다 몇 번 받았는데 귀화는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멘트가 나오고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설문 대상자 자체를 혹시 골라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계엄 비상계엄을 하는 것이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잘못됐다. 원인도 동조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행동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산행 여부를 두고요.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의견과 대중의 의견에 따라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당내 갈등을 시켰습니다. 분단까지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황당한 것은 윤 대통령과 20여 년 가까이 함께했던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한동훈 대표는 의리라는 것이 없나? 명분이 없나?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정치판이라고 해도 전 너무 좀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 편이라는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은 누구와 오래 갈 것인가를 먼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첫째 누가 같이 가요? 예수님하고 같이 간다는 것을 가장 먼저 꼽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내 편입니다. 벤자민 크랭클린, 미국의 정치인이자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죠. $100 지폐에 인물이 들어간 벤자민 크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를 고를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친구를 바꿀 때나 친구와 헤어질 때 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는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말 심사숙고했을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태백도, 명나라 때 시인 이태백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 비로소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알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교안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볍기가 참으로 깃털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 나경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함부로 내란죄 자백 운운하는 한 대표 언행은 정말 가벼도 너무 가볍다. 홍준표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떻게 바람 앞에 수양버들 걷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십에 실패한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리더십이 실패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중들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세금을 무겁게 먹이고 너무 고역을 시켜서 정말 힘드니까 좀 감해주면 우리가 정말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바르고 자기와 함께 자란 나이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내 아버지의 명예가 무겁다고 했어? 그럼 나는 너의 명예를 더 무겁게 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채찍을 때렸어? 나는 전갈 채찍을 때릴 거야. 그리고 왕이 백성의 말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넘겨주죠. 이 말이 뭐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나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전 일방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아독전 리더십은요, 경직된 리더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내가 제일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야. 라는 거거든요. 나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는 것도요. 그것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리더, 역사상 가장 장수했죠. 4연임을 한 가장 장수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자기가 바란 일을 맡길 적임자를 고르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적임자를 찾는데 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죠. 여기서 보면
요게 빨간색이 192석 민주당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빨간색인데 X표 표시했던 요거 무효표하고 포함해서 12석 23표. 이건 누굴까요? 이것은 바로 여기 나왔던 여기 찬성표,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기권 3표, 여기 나왔던 무효 8표, 23표가 친한파, 결국은 한동훈 파에 의해서 결국은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가결이 됐습니다. 수발 거블을 보면 좌표는 똘똘 잘 뭉치는데 왜 우파는 뭉치지 못할 거예요? 왜 자당이 소속되는 자당에 의해서 탄핵이 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김무성이가 배반을 했더니 이번에는요 한동훈이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을 주도한 걸 보면 국민의힘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에 후진타오가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주공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손작 구제편에 나오는 말인데 오나라와 원라는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미워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게 됐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협력을 해야죠.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서 협력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국민의힘은 서로 분열하고 대통령을 끌어내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마치 동지공세는 다른 거 없어요. 공제가 뭐예요? 좌우선이 같게 같이 서로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요 그조차도 못하고 있다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일방적인 리더십.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예우가 생각납니다. 11기하 9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가 길라 라모 천막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군대 장관들이 여럿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거기에 예후가 있는 거였어요. 예후가 끌려가갖고 거기다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붓고 너를 왕으로 삼다고 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넌 가서 아합의 집을 쳐라. 그리고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을 피를 빨아먹은 이세벨을 죽여버려라. 걔는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까봐 도망가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에후가 가서 뭐 이렇게 한 거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야, 무슨 얘기야? 저 무슨 얘기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후가 이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으로 칭송을 해준 거예요. 결국은 일방적인 리더십, 준비되지 않은 일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거죠. 자, 에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여호람 왕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었죠. 총사령관이었죠. 예후가요. 근데 요람을 배반하니까 요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람 왕과 하시엘과 싸울 때 부상옷을 치료하라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예후가 이 성에서 어떤 누구도 도망가지 않게끔 이스라엘로 알려가지 못했게끔 전부 다 막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딱 보니까 예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후가 옵니다 라고 했더니 야 그러면 나가서 문안 인사를 드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딱 그 사람을 보고 야 너는 나의 싸와 상관하지 말고 내 뒤로 돌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또 보내는 거예요. 또 보내고 또 보내도 안 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내 어머니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를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 하더라 된 거야. 야, 니네 엄마 때문에 니네 어머니가 힘들고 어렵고 음행하고 술수가 있고 그래서 난 평안이 못 있었어 라고 얘기한 거야. 요람이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예후가 활 쏴갖고 그의 염통을 뚫어버리죠. 그래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예언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누구예요? 이세벨의 사람, 아합의 사람 다 죽이라고 얘기했죠. 아합에서인데 이세벨 있고
여호람 죽이고 아하시아를 죽이는 거야. 자, 열왕기하 9장 27절에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이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의 가운데서 죽이려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 쳐서 치니 그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여기서 죽은 거예요. 여호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이 죽는 거죠. 여기서 이걸 조직도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압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아하시아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자녀는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있는 거죠. 근데 여호람은 죽었죠.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까 이세벨이 야, 너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여 평안하냐? 잘 있었어? 그랬더니 예후가 야, 누가 내 편에 들 거야? 그랬더니 예시가 이세벨을 그냥 성벽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떨어져 죽은 거죠. 죽여버린 거죠.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데 야, 그래도 왕의 딸인데, 그리고 왕후였는데 그래 장사를 해줘라. 그랬는데 장사를 와서 보니까 두골과 해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다 먹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얘기죠. 자, 예후를 보면은요, 뭐가 있었냐?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그 정권 하에 검찰총장으로 있었어요. 그래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국 문정수석과의 문제로 인해서 다투다가 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편을 드니까 결국은 검찰총장 윤석열은 왕따가 된 거죠. 별 볼일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정효 후보와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결국은 준비가 저는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파로서의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느냐. 왜냐면 2년 반 동안에 한 게 별로 없어요. 부정선거 얘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15%, 17%까지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때서야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돌파구로 계엄 선택한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거, 이런 모든 잘못된 거, 중국과의 관계 잘못된 거 전부 다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파들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결국은 준비되지 않은 리더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준비된 리더십을 보인 왕 다윗. 그럼 성공한 리더십을 볼까요? 준비된 리더십을 보인 왕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의 기름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그 목동을 있을 때, 양치기로 있을 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기름을 받으면서 나왔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왕이 돼요? 15년 있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 하 2장을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봇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누구예요, 이 사람? 이스봇을 갖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울의 왕, 군사령관이. 그러니까 여기는 유다 족속과 왕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스봇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왕에게 나오면 다윗 왕에게 온 거예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지파를 다 통쳐 왕이 된 거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2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또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한도다. 이게 준비된 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그러니까 얼마큼 고난과 힘든 게 많았어요. 도망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다윗이 만들어진 거예요.
산해간 소추안이 통과된 것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안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파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파예요. 왜 저희 공동체가 이재명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전체주의자이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는 하느님을 믿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북한에서 보면 교회가 없으니까. 북한은요, 주체사상이 결국은 뭐예요? 유일신이에요. 김일성이가 유일신이에요. 중국에서도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갖다 탄압하는 거, 여러분도 신문지에서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자유민주를 통해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는 사람을 믿고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는 빛과 소금의 리더십.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소금의 맛을 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등불을 켜갖고 어디다 두느냐? 등경 위에 든다. 촛대 위에 든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그래야지 비춰진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착실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착하게 행동해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동독요대권과 이번 개헌을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MZ세대들은요 자기한테 불편하고 힘든 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리더십.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라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오늘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내일 모레 해주지? 왜 시간을 갖다 연장시켜? 왜 안 해줘?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좀 막 따져요. 하나님 왜 저런 나쁜 놈들이 왜 득세하고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됩니까? 저 사람도 어떻게 하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그 때는 언제냐? 때가 참해. 때가 찬다는 게 뭐예요? 충만해진다는 얘기죠. 충만한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장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뭐예요? 하나님이 때란 얘기죠.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세 번째 있어야 될 건 뭐냐? 순종의 리더십이다.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혹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순종의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7절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 왕과 총독을 잘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순종의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두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94편 14, 15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의로 도하러 가리니 마음에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푸시킨의 삶에 대한 시를 인용해 봤습니다. 지도자 리더십에서 배우는 레슨은 뭘까?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왜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